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굶어 죽을 관상이라? 자,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16살 오복이라는 젊은 사내가 있었는데, 어릴 적 부모님들을 다 여의고 지금은 부자로 소문난 숙부 어른 집에서 농사일도 돕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빌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숙부 어른의 친구분이 방문합니다. 오랜만일세. 잘 지냈는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내 조카일세. 그 친구분이 오복이 얼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숙부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합니다. 저희는 굶어 죽을 관상이야. 집안에 같이 있으면 기운이 안 좋아져 자네에게 화가 미칠 걸세. 이씨, 다 들리는구만. 이씨. 아, 기운이 안 좋아. 눈치 빠빠. 다음날 오복이는 아침 일찍 무작정 집을 나서버립니다. 아휴, 부모님들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름도 오복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어찌 굶어 죽을 관상이란 말인가. 아유, 내 팔자야. 어무이. 정처 없이 떠나는 길 잠시 쉬어갑니다. 아휴, 그렇게 한숨만 나오는데 바로 옆 풀숲에서 돈뭉치를 발견합니다. 누가 돈을 흘리고 갔구만. 아휴, 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차피 굶어 죽을 마당에 주인이나 찾아줘야겠다. 아, 조금 전 그 사람. 이보시오. 혹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소? 이런 보찜에 구멍이. 잃어버린 돈이 얼마요? 200냥이요. 200냥이면 현재 가치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다. 아, 그럼 댁이 주인 맞소이다. 자, 여기. 아이고, 고맙소. 이판 대감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큰일이 날 뻔했소이다. 사례라도 해야. 아이고, 되었소. 오복이 쿨하게 떠나버립니다. 아, 요즘도 저런 젊은이가 다 있네 그래요. 이름이나 알려주시오. 오복이라 하오. 자, 그렇게 또 한참을 걸어가는데 날이 어둑해집니다. 저 멀리 산속 깊숙이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이자 급히 들어가 보니 어린 여인이 달려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하니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소. 그래도 되지만 여기는 밤마 되면 무서운 도깨비가 나타나기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세상 겁나는 게 없어. 굶어 죽을 팔자인데 도깨비 할애비가 나타나도 괜찮소이다. 자, 그렇게 그 여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지내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란 일을 보시다가 억울한 눈명을 뒤집어쓰고 참수행에 처해질 궁지에 몰리자 급히 저만 데리고 이곳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만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눈 뒤 여인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기 괴짝 속에 들어갈 잘터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그 도깨비 놈 기필코 쫓아드리리다. 잠시 후 여인이 괴짝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매일 이렇게 주무신단 말이오. 그 도깨비의 눈에만 뜨이지 않으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저런. 아니, 그래도 어찌 매일을 이렇게. 내 이놈을 기필코. 자, 밤이 더욱 깊어갑니다. 안 무섭다. 침착하자. 안 무섭다. 야! 이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그래, 죽여.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도깨비한테 맞아 죽으마. 차라 쳐. 야! 어라? 이놈 배짱 보소. 너라면 되겠다. 되긴 뭐 같아. 오늘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내 소원 하나 들어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 굶어 죽기 전에 도깨비 소원 하나 좀 들어줘야지. 그래, 말해보소.
저 마당에 묻혀있는 내 금덩어리를 꺼내주거라. 자, 그리하여 오복이는 밤새도록 마당을 팝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엄청난 금덩어리가 나타납니다. 고맙구나. 그리고는 사라지려 합니다. 야, 이거 가져가야지. 이미 우리 세상으로 다 가져갔다 이놈아. 저 허울 뿌린 껍데기는 네가 가지거라. 뭔 말이요? 헐, 대박. 자, 그리하여 오복이는 장안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돈 찾아준 그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판대감이 특별히 조정해 오복이를 청구하여 벼슬길에도 오르게 됩니다. 또 역시 그 이판대감의 도움으로 산속 여인의 아버지 그 억울한 누명도 풀어주는데 얼마 뒤에는 그 여인과 혼례도 올립니다. 와, 이 정도면 뭐 아니 굶어 죽을 관상이 아니라 완전 복이 터진 건데요 뭐.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인사차 찾은 숙부어른 집에서 다시 그 친구분을 만납니다. 아이고 관상가어른, 제 관상 좀 봐주시오. 억만금을 벌 관상인데 예전에는 굶어 죽을 관상이라 하지 않았어. 자네였는가? 얼굴이 관상이 바뀌었네 그려. 관상도 운명도 변한다 합니다.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니 일이 잘 풀려 관상도 바뀌었나 봅니다. 우리 모두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좋은 운명의 길로 나아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놀부 형님이 어찌하여 뒤통수를 맞았을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고을에서 소문난 만석군 부자였지만 동생은 장사를 하다 망해서 지금은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늘 그 가난한 작은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데 네가 좀 도와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망한 것을 제가 왜 도와줍니까? 괜한 장사를 한다 해서 가문에 먹칠이나 하고. 아니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도록. 그래 맞아요. 조금이라도. 당신도 입 다무시오. 자,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집 앞마당과 길 위에 한창 벼를 말리는데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급히 어디 좀 다녀와야 해서 여기 앞마당 말리는 벼만 좀 지켜주세요. 닭들이 하도 달려드니 말릴 벼가 하도 많아서 하인들이 전부 밖에 나가 있네요. 그러마 큰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앞마당으로 작은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아, 어머님 마침 계셨네요. 제가 밭에 일하러 가야 해서 벼 말릴 동안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 다녀오너라. 아유, 저걸로 식구들이 어찌 먹고 살고.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큰 아들네 벼를 여러 바가지 퍼서는 작은 아들네 멍석 위에 옮깁니다. 그때 마침 집을 나서려는 큰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아유, 오죽하면 저러실까 애써 모른 척하고는 집을 나섭니다. 자, 늦은 오후가 되자 작은 며느리가 돌아와서 말린 벼를 챙기려는데 어찌된 게 가져올 때보다 몇 배나 되는 벼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둘째 며느리는 아이고, 형님네 벼가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그리고는 가져올 때 꼭 그만큼만 담고서는 나머지는 형님네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볼일을 보고 돌아온 큰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휴, 저런 마음 착한 사람을 봤나? 그냥 가져가지. 저런 동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한참을 무언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 벼는 잘 말랐나? 아이고 형님, 저희 집에는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어. 그래, 잘했네. 그리고는 찹쌀 한 말과 누룩, 돈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아니 형님, 이게 다 무엇인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해야 하네. 이건 윗동서의 명이야. 곧장 집으로 가자마자 정성스럽게 술을 담그게. 며칠 있다가 그 술이 제대로 익거든 소고기를 사와 양념을 한 뒤 술안주로 준비하게.
자네 음식 솜씨야 익히 알고 있으니 그런 다음 우리 영감을 모셔가도록 하게. 소고기 양념구이 안주와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 양반이라. 그리고는 술이 완전히 취할 정도로 먹여야 하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고기 안주까지 준비했냐? 이놈이 설마 돈 빌리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오래간만에 재수씨의 일품 음식 솜씨를 맛보는구려. 우리 집 사람 음식은 영 아유 술도 기가 막히게 맛있고 양념된 소고기 안주까지. 그 형님은 점점 술에 취해 떡이 되어 갑니다. 자, 동생은 그렇게 완전히 취해버린 형을 들쳐매고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형을 내려놓고는 떠나려는 동생에게 형수가 말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세요. 형님이 찾아오시면 꼭 전해주라는 딱 문서입니다. 네? 아니 이런 형님께서 이런 큰 뜻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형님 원망만. 자,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깨어난 형님. 내가 어제는 많이 취했구려. 별일 없었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통곡을 합니다. 아유, 우린 이제 망했어. 무슨 일이요, 부인? 어젯밤에 당신 데려다 주고 떠나려는 동생한테 글쎄 빨리 얘기해 보시오.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대대로 장손한테만 물려 내려오는 저 감나무골 옷마지기 그 넓은 땅 문서를 동생한테 주었어. 당신이. 아유, 뭐요? 이런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나서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동생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물러서는데도 희의 주고 말아서 당신이. 아유, 일 어찌한단 말이오. 이놈의 술이 왼수구나. 어찌하면 좋겠어. 신의를 중시하는 명문 양반 가문에서 그 준 것을 다시 뺏는다는 건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지요. 대신 그 감나무골 땅은 대대로 장수한테만 물려 내려오는 전통인지라 요 앞 딱밭골로 마지기 그 땅도 비록 넓고 비옥하지만 어찌 감나무골 땅에 비하겠소. 그러니 지금 당장 딱밭골 땅 문서를 들고 가서 동생이 가지고 있는 감나무골 땅 문서와 바꾸어 오세요.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정하면서 그래도 돌려주려나. 아이고 이런. 지금 당장 가야겠소이다. 이런 얼빠진 놈아. 아우야, 미안하다. 내가 잠시 정신줄을 놓아버렸어. 너한테 감나무골 땅 문서를 주고 말았구나. 아유, 제발 부탁인데 이 딱밭골 땅 문서랑 바꾸어주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형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형님의 그 큰 뜻을 모르고 그동안 형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아부야. 자, 그렇게 동생도 다시 열심히 농사 짓고 땅을 갖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형도 술을 많이 줄였지만 그 재수씨가 만든 고기 안주가 준비되는 날엔 밤새도록 형제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여자분들이 나서서 그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두 양반과 소고기라? 무슨 일일까요? 옛날에 홍문관의 교리인 양반 2명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대제약 어른 생신이신데 소고기를 좋아하시니 선물로 드리면 어떻겠나? 좋은 생각이네. 아마 내일은 많이 바쁘실 터인데 어찌 우리들이 인사나 드릴 수 있으려나? 그럼 오늘 찾아뵙고 미리 인사드리는 게 어떻겠나? 마침 여기 장안에서 제일 유명한 고깃집 고기 잡는 날이라 들었는데 그리 함세나?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나? 빨리 줄을 서세나? 줄은 무슨 줄? 자네나 줄 서게.
그 고기 안심살로 10근만 썰어서 잘 포장해 주거라. 재상 어른께 드릴 것이야. 저 나리님,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요. 저분들도 오래 기다린 터라. 뭐야? 천한 백종놈 주제에 감히 양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야. 어찌 저런 상것들과 줄을 함께 선단 말이냐. 그리고 고기가 10근이야 10근. 저희들 거 다 합쳐도 10근이 안 될 거 아니야. 아유, 그냥 썰어주죠 그냥. 얼른. 아, 예. 진작 그럴 것이지. 천한 백종놈이 감히. 나 먼저 가네 그럼. 그리 줄 서서 언제 사려고. 이따 범세. 자,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교리 양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허허허, 아닐세. 김서방이 고생이 많구먼. 나도 고기 10근 잘 손질해 주게나. 아이고, 예. 박교리 아닌가. 내일이 대감어른 생신인지라 미리 인사드리옵니다. 아, 고맙네. 장안에서 제일 유명한 일주일에 딱 하루 고기 잡는 집, 그 집에서 오늘 바로 잡은 소고기 안심살 10근입니다. 아, 그 일주일에 딱 하루 고기 잡는다는 그 집 말인가? 아, 그 집 고기는 먹고 싶어도 금방 동이 나서 그 귀한 고기를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였는데 밖에 돌 수 있느냐? 네, 나리. 이 고기 귀한 것이다. 잘 구워서 주한상과 함께 내오거라. 허허허. 아이고, 이결이도 왔는가? 내가 제일 아끼는 2명이 다 왔구만. 생신 감축드리옵니다, 대감. 미리 인사 올립니다. 그래. 그냥 오지. 또 뭘 이렇게.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소고기옵니다. 안 그래도 박교리가 사온 고기 안주로 주한상 준비하고 있다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고기 안주가 나옵니다. 자, 어디 한번 장안 제1의 고기 맛볼까나? 그런데 재상어른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 고기 소 안심살이라 하지 않았나? 네, 분명히 소 안심살이온데 근데 어찌 이리 퍽퍽할꼬? 박결이도 한번 먹어봅니다. 뭐 이런 고기가. 이결이도 그 유명한 집에서 샀는가? 네, 함께 가서 샀는데. 그럼 그것도 한번 먹어보세나. 아, 출출하던 차에 제대로 된 고기 한번 맛보고 싶은데. 잠시 후 이결이가 사온 고기를 먹어보는데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었단 말인가. 내 살아생전에 처음 맛보는 고기일세 그려. 다들 먹어보게나. 어찌 이런 맛나는 고기가. 정말 고맙네 우리 이결이. 잠시 후 떠나는 두 사람. 나리, 이 고기들은 어찌할까요? 그 회색 보자기에 담긴 고기는 너희들이 그냥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이결이가 사온 고기는 고이고이 잘 보관해 두거라. 금방 먹었는데도 어찌 또 당기는구만. 열받은 박결이 황급히 그 고깃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고기는 다 떨어. 야 이놈아, 어찌하여 여기서 똑같은 놈한테 똑같은 고기를 샀는데 맛이 천지 차이더냐. 똑같은 놈이라죠. 나리님께 고기 썰어준 사람은 천한 백정놈이고 아까 다른 나리님께는 김서방이 썰어드렸는데 어찌 같은 맛이 나겠소이까.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말, 고운 말만 써봅시다. 감사합니다. 3가지의 꿈과 해몽이라 어떤 해몽이었을까요? 옛날에 한 시골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왔습니다. 시험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하여 예장을 풀고 잠을 청하는데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우산도 함께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인과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선비는 그 세 가지의 꿈이 모두 심상치 않아서 주막 인근에 산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점쟁이가 과거 시험 급제는 물 건너 갔소이다.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있으니 그것도 헛쓰고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줬으니 이제 완전히 헛일이다, 이러한 뜻이요. 그러하니 이번 시험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좋겠어. 그 선비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날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먼 산만 바라보며 구슬피 우는데, 아니 내일 시험 치르는 양반이 어찌 그런 일지 않고 이러고 계십니까? 내 나이 30을 넘겼는데 아직 과거에 급제를 못하고 있으니 한평생 자식 걱정뿐인 연로하신 어머님과 처자식이 걱정되어 이라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하니 한시라도 책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 아니오. 그런데 이번에도 글렀어. 아침에 점쟁이한테 어젯밤 꿈 얘기를 했더니 다 헛일하고 있다 하오. 도대체 뭔 꿈인데? 나도 주워 들은 게 많아서 꿈 해몽은 좀 하니 어디 드러나 봅시다. 그러자 시골 선비가 그 꿈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고, 이번 시험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구만. 예?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고, 비옷을 입고 우산도 쓰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만 돌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 아이고, 그러하니 무조건 합격이구만요. 저 돌팔이 졌다. 예? 그 주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은 시골 양반. 다음날 기세등등하게 시험을 치릅니다. 합격! 자,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일들이 닥쳐오는데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 일들이 더 잘 풀릴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박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성미가 얼마나 고약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안에서는 사사건건 며느리를 갈구어 대는데, 너는 어찌 된 게 제사 음식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냐? 아니 요즘 곳간 양식이 팍팍 줄어드는 게 몰래 친정집에다 퍼주는 것이야? 밖에 나가서는 며느리의 험담을 또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예시가 따로 없다니까 그래. 허구한 날 뭘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지. 자,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밥이냐 죽이냐, 이건 국이야 맹물이야 도대체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너는. 그리고 이 나물에다가는 소금을 아주 들이부은 것이냐? 아니 어머님, 별로 짜지도 않는데 매야? 네가 아주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냥 하고서는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이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다음날 며느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엇이 궁금해서 왔어? 아니, 무엇이 궁금한 게 아니라 못된 시어머니 죽일 방도 좀 알려주시오 제발. 돈이 더 필요하다면 가져오겠소. 시어미가 좋아하는 떡이 뭔고? 인절미를 아주 좋아하오. 그 인절미를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어 먹여. 그럼 100일 뒤에 죽어. 예? 정말이요? 아이고 고맙소. 단 매일 새벽 이슬을 맞은 옹달샘 물을 길어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다음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산골짜기 샘물을 길어옵니다. 100일만 참자 죽는다. 100일만 참자 100일만.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인절미를 만들어 그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인연이 죽을 때가 됐나?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난리요 하면서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절미라 맛있게 먹어댑니다. 자, 그렇게 매일같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만들어 바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절미 떡 매일 만들어주는 며느리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칭찬을 하고 다닙니다, 시어머니가. 자, 2달이 지났습니다. 아가,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뭐 도와주련? 그 무지막지 고약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자, 3달째 되는 날, 그 며느리가 만들어 온 인절미 떡을 앞에 두고서는 아가,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아유, 이렇게 착한 너를 미안하다 아가야.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친정엄마와 딸 사이보다도 더 살갑게 챙겨주는 고부지간이 됩니다. 아, 그런데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100일 뒤에 죽어.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을 내가 잠시 미쳤구나. 미쳤어. 며느리가 허겁지겁 그 무당집으로 달려갑니다.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리겠소. 우리 어머님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시오. 울면서 막 소리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무당이 말합니다. 돈은 도로 가져가시게. 시어미는 이미 죽었어.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그대의 못된 시어미는 이미 죽은 지 오래야. 지금은 좋은 시어미만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미운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그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커피 한 잔 더 챙겨줘 봅시다. 미운 놈은 죽어서 사라지고 좋아하게 될 사람만 남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어느 시골 마을에 부인을 잃고 그 와중에 사고까지 당해 맹인이 된 젊은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기름장수 박가의 부인이 남편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는데 그 호라비 방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누라 젊은 나이에 아이고. 그리고는 살짝 그 열린 방문 안을 엿보는데 아이고 혼자서 불쌍도 해라. 안악내는 그 앞 못 보는 젊은 맹인 호라비가 가엾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이 워낙 거시기해서 순간 마음이 콩닥콩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돈을 제대로 벌어오기를 하나 밤일을 제대로 하나 암튼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끌어오르고 있던 차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리고는 후다닥 들어가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나옵니다. 아이고 고맙소. 사는 곳만이라도 어찌 알 수 없겠소. 안악내는 혹여 누가 볼까봐 대꾸도 하지 않고 황급히 떠납니다. 그날부터 그 젊은 호라비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리요. 어찌 그 여인을 찾는단 말인가.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게 며칠을 끙끙댑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웃집을 하나하나 돌며 며칠 전 일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그 집 안하군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요? 의아해합니다. 아, 아닙니다 하고는 그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응답하는 여인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네 맨 끝집에 다다른 호라비 며칠 전 일에 대해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렁차게 외쳐댑니다. 그러자 그 집 마루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안악이 버섯 빨려 달려와서는 미쳤어요 지금? 어찌 알고 찾아왔어? 아, 그 고마운 여인이었습니다. 안악네. 그냥 모른 척 하면 될걸. 제발 저린 거죠 그냥. 자, 남편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아니에요. 그냥 좀 도와준 일이 있어서 들어가요 그냥. 내일 곧 찾아갈 테니 여긴 다시 오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다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름장수의 돈 전부를 훔쳐간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옛날 포천 고을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뒤 새로 부임해온 젊은 사또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고을 민심을 알아보고자 거리로 나서는데
마을 외곽의 길모퉁이 큰 돌에 기대어 통곡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하는 누구인데 이렇게 상심이시오? 아이고 사또나리, 소희는 저 아래 동네에 살고 있는 기름 장수인데 수백 리 길을 돌아다니며 기름 팔아 모은 돈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요. 고갯마루 넘느라 너무 힘들어 이곳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만 깜빡 잠든 사이에 아이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몇 달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요? 젊은 사또는 난감했지만 어떻게든 그 불쌍한 기름 장수를 돕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뒤에 기발한 묘책이 생각난 듯 이곳에 기름 장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저 돌덩이 뿐이었으니 범인은 바로 저 돌이다. 관하로 끌고 가라. 또한 지금 당장 고골 사람들 전부를 불러들이시오. 아니 젊은 나이에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러게. 아무튼 뭐 빨리 옮기세. 자, 잠시 후 관하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아니 뭔 일이요? 저 돌이 글쎄 돈을 훔쳐갔대. 미친 거 아니야? 도라이 바빠 죽겠구만. 웅성대면 그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이실직고 할 때까지 저 돌을 매우 쳐라. 그러니까 포졸들이 권장을 400원씩 막 내리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어이가 없죠. 막 웃어댑니다. 젊은 사또가 호통을 칩니다. 어찌 범인을 치조하는 이런 자리에서 웃어댄단 말인가? 당장 이들 모두 곤장 10대씩을 치도록 하라. 사람들이 황당해집니다. 곤장을 맞기 싫은 겐가? 그렇다면 엽전 한 푼씩을 내도록 하라. 곤장은 면해주겠다. 권장은 맞기 싫으니 사람들 막 두들대며 그 미리 준비되어 있던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엽전 한 푼씩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에 젊은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한참 뒤에 어느 젊은 사내가 동전을 던져넣자 이놈이 범인이다. 당장 이자의 집을 샅샅이 뒤져 훔친 돈을 찾아오거라. 사람들은 더욱 어리둥절해집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막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돈을 찾았습니다. 그대의 보침과 돈이 맞는가? 그러니까 기름 장수가 보침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제 돈이 맞습니다. 기름 팔아 모은 돈이라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요. 이제 다들 알겠는가? 어찌하여 저 범인을 잡아냈는지. 기름 장수의 돈에는 분명 기름이 묻어있을 터. 이 물 담은 항아리에 저 범인이 훔쳐간 기름 묻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기름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감탄을 자아냅니다. 모든 사건에는 결정적인 단서인 꼬투리가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꼬투리 잡힐 행동은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과부를 보쌈했는데 어찌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어느 마을에 어여쁜 외동딸을 데리고 사는 호랍이 박가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림살이 걱정은 없었지만 호랍이는 밤만 되면 너무나 외로워 새장가를 들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성격도 괴팍하여 새로 시집오려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 돈은 많겠다. 저 아래 동네 과부를 보쌈해 오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래 동네에 사는 그 과부는 젊고 예뻤는데 여러 마을에서 과부를 보쌈해 간다는 소문이 많아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실성한 여인처럼 부엌칼을 막 휘둘러 대고는 그 칼을 또 베개 밑에 놓아두고 잡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랍이 박가는 그 과부를 기필코 보쌈에 오리라 결심하고는 나를 잡아 힘센 장정을 4명이나 불러 술을 사주며 부탁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그 과부집 담벼락에는 멀리서 지켜보려는 남정네들이 하나둘 몰려드는데 할배는 여기 어쩐 일로? 설마 아직도? 아이고 지겨워, 저놈 인간들. 이쁘게 태어난 내가 죄지. 아휴. 자, 그날 밤 야심한 시각이 되자 그 과부의 방 안으로 호랍이 박가가 보낸 장정들이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그 과부는 커다란 자루에 담겨져서 박가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박가는 군침을 삼키며 동침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루 속의 과부는 사납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냥 역시 소문대로 앙칼지군 속으로 생각하고는 밤도 늦었고 첫날이라 어색하시겠지. 오늘은 내 딸과 함께 주무시면서 긴장도 풀고 하시구려. 그리고는
그 자루를 딸 방으로 옮깁니다. 그 외동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자루 속의 과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이제 곧 새 어머님이 되실 터이니 오늘 밤은 저와 동무하면서 함께 주무세요. 그리고는 자루를 열고 그 재갈을 풀어줍니다. 근데 누구? 어찌된 일일까 이게 지금? 자, 저녁 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아이고 지겨워 저놈 인간들. 아유, 과부는 그렇게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옷가지를 챙겨서는 돌연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과부의 친정은 엄청 가난했는데 그 집에는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지 못한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용돈을 두둑히 지어주면서 말합니다. 저 인간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네가 내 집에 좀 가 있거라. 그리고는 화장도 시키고 머리 단장도 해주며 당분간 자기 옷을 집에서 입고 있으라 말합니다. 너 얼굴을 보면 조용해지겠지. 그때쯤 내 곧 다시 갈 터이니. 그렇게 된 거군요. 그 남동생이 보쌈당한 겁니다. 뭐지 이거? 왜 이래 무겁지? 자, 자루 속에 있던 그 나이가 2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남동생은 어두운 방 아랫목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외동딸이 어머니 라고 부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한바탕 일을 벌입니다. 아유, 일을 어찌합니까? 자, 다음날 아침 그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의 방으로 호라비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저 앙칼진 과부가 별탈 없이 나를 받아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방으로 가는데 그 남동생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방 안에선 딸이 혼자서 막 울고 있고. 누구냐 넌? 인사드리옵니다 장인어른. 전 어젯밤에 업혀온 사위올시다. 어찌 된가? 호라비 박가는 말도 잊지 못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과부 아니 남동생은 드디어 상투를 틀게 됩니다. 부자인 장인 덕에 그 남동생의 집안도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그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졸지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니. 하지만 그 남동생의 심성만은 참으로 착해서 평생 마누라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 옛날 나쁜 풍속 중에 하나였던 과부 보쌈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지만 여러 사람의 운명의 길이 바뀌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저 돌쇠놈이 내 뺨을 쳤다. 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마당 쓸던 하인이 어찌하여 사또의 뺨을 때렸을까요? 어느 고을에 완전 꼴통 사또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관아의 아전들을 들들 볶아대는데 혹여라도 조그만 실수를 하는 날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고을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형벌도 혹독합니다. 배가 고파 나무의 밭에서 감자 몇 개 주워 먹었다고 곤장 50대,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밭에서 일하도록 하라. 그 옆에 있던 놈도 곤장 30대. 사도나리, 그건 좀 너무한가? 그래? 그럼 똑같이 50대. 이방어른, 이러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고을 사람 전부가 아작이 나겠어. 그러게 도저히 안 되겠어. 일전에 말했던 그 방법을 써봅시다. 좋소이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또가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어디 간 게야? 아직 정신들을 못 차렸군 이거. 그 순간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 돌쇠가 다가오더니 사또의 뺨을 그냥 후려 갈깁니다. 뭐야? 이야! 잠시 후 이방과 행방이 막 달려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돌쇠놈이 내 뺨을 쳤다. 뭔 말씀이신지. 아니 돌쇠놈이 사또나리 뺨을 치다니요. 쳤다니까. 빨리 잡아오너라. 돌쇠놈은 방금 급히 심부름을 보냈는데
에이 설마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뺨을 치다니요. 아유 야 머리를 쥐어맞고 CCTV라도 있었더라면 CCTV 사또 아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아버님 무슨 일? 네네네. 뺨을 쳤다. 아니 누가요? 돌쇠놈이. 아버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 요즘 과로하셔서 몸이 허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달려가 약을 지어오겠습니다. 돌쇠를 잡아오라니까 약이 아니고. 넌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사또는 그날부터 우라병이 터져 점점 진짜 미쳐갑니다. 고을의 소문이 자자해지자 감찰관이 파견됩니다. 내가 진짜로 뺨을 맞았다니까요. 누구한테요? 마당 쓸던 돌쇠놈한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과대 망상증에 횡설수설, 눈은 뒤집어지고 개거품까지 완전 미쳤군 이거. 그리고 즉시 임금에게 보고하니 바로 파면되어 버립니다. 그래 잘했다. 아 그러니까 사또다리 좀 적당히 하셨어야죠. 아들아 이제 세월이 한참이나 지나서 하는 말인데 예전에 내가 돌쇠놈한테 뺨 맞은 거는 정말 진짜였다. 아니 아버님 다시 병이 더지신 겁니까? 약을 바로 지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웃고는 이제 그만두었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박씨 까먹다. 자, 그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 주막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 없어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은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 거요? 장작이나 좀 패놓지 않고. 손님도 없는데 장작은. 그리고 빨리 저 방에 쌓여있는 보침이나 어찌 좀 해봐요 좀. 아니 어찌 된 게 해가 지나도록 까먹고 찾아가지를 않네. 참.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묵어갈 방이 있어. 아이고 그럼요. 이곳 주변에서 장사를 해야 하니 한 사나흘 묵어갈 예정이요. 자 그리고 이건 물건 판 돈 잘 좀 보관해 주시오. 아이고 아무 염려 마시고 푹 쉬시면서 돈이나 많이 벌어 가십시오.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돈주머니가 쌓입니다. 이 양반 장사 소환이 좋구먼. 아유 이 돈이 다 우리 돈이라면 이런 돈보따리나 좀 까먹고 가지. 저런 쓰잘데기 없는 옷까지나 까먹고. 아유 까먹는다. 호박씨를 까먹여봐. 그럼 다 까먹어. 자 다음날부터 부부는 하루종일 호박씨를 깝니다. 아이고 손님 고생하시는 손님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호박씨 막걸리에다가 호박씨 넣고 버무린 나물무침, 호박씨 넣은 전까지. 아이고 이렇게나 챙깁니다요 저희들이. 아이고 내 살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요. 손님이 왕이지요. 그런 손님은 놀이다. 참 그리고 이것은 호박씨를 갈아 넣은 인절미. 일하시다가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감동이요.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까먹어라 까먹어라. 내 돈주머니 어딨어? 내 꼭 맛집 추천 해드리리다. 아유 이씨 어디서 그런 헛소리나 듣고 왔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씨 참 호박씨도 외상이잖아. 아이고 인간아 이번따라 마이너스가 얼마야 도대체. 우린 이제 망했다. 그날 저녁 근데 뭔가 허전합니다. 반값하고 밥값. 그 반값하고 밥값
반값하고 반값 받는 걸 까먹은 겁니다. 호박씨 가면서 호박씨를 하도 먹어대서 둘 다. 그 보침 장수도 돈 주는 걸 까먹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ven수야, 호박씨 간다고 손 다 부르트고 호박씨 막걸리, 호박씨 전, 호박씨 인절이. 날치 반값 밥값 돈이 얼마야. 이거 미쳐. 지난번 밥값에 그 300값도 오른다고 300냥 투자했다 다 날리고 어떡할 거냐고. 이번 달 가스랑 전기 다 끊기는데. 금덩이 우회라? 자, 그 우회가 남달랐던 형제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많은 착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으며 동생은 좀 덜했지만 어릴 적 당한 사고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목이 말라 계곡 물가로 가는데 그곳 바위 뒤에 커다란 금덩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애가 남달랐던 형제는 그 금덩이를 서로 가지라고 미룹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는데 약간 모자란 형이 말합니다. 저 금덩이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되니 그냥 놓아두자꾸나. 자, 그렇게 금덩이를 놓아두고는 산을 내려오는데 나무하러 산을 오르는 나무꾼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계곡 바위 뒤에 금덩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런 바보놈들. 그리고는 한참을 내려오는데 동생이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금덩이를 팔아서 돈을 나누면 되는데. 그렇구나. 자, 나무꾼이 그 계곡에 도착하여 바위 뒤를 살펴보는데 금덩이가 아니라 커다란 황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가 달려들자 나무꾼이 당황하여 낫으로 반토막을 내고는 급히 산을 달려 내려와 형제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감히 어른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막 나무라고는 욕을 퍼부어 대고서는 가버립니다. 당황한 형제 다시 그 계곡 물가로 가보는데 구렁이가 아니라 그 금덩이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착하고 우애 깊은 형제 서로 가지라고 미룰 필요도 없이 금덩이 하나씩을 나누게 되었고 계속 서로 챙겨주면서 잘 살았다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생이라는 사람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라는 사람은 그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 곳간에는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글만 읽을 뿐입니다. 책상 위에는 주역이라는 책 한 권, 그 책만 있습니다. 뭐 맨날 며칠을 끼니를 걸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루에 나가보니 그의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매고 있습니다. 허생이 한 번에 하도 머리를 팔아서 양식을 구해왔거나 그 탄식하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오. 그 사이 머리도 자랄 것이니. 그리고는 갓을 챙겨 쓰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니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구해올 모양인가요? 하여튼 집을 나섭니다 그냥. 그리고는 개성의 갑부 백가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 백가 어른을 만나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돈 1000냥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가 어른이 그 허생을 보자마자 단번에 비범한 인물이란 걸 바로 알아채고는 돈 1000냥을 순순히 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00냥의 가치 그 짬상식에서 알아봤죠? 지금 2020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만가? 1억입니다. 그 거금을 선뜻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1000냥의 돈을 빌린 허생은 멋진 말 한 피를 준비하고 근사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평양의 제일 유명한 기생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생집에서 제일 이름난 소문이 자자한
초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초혼을 옆에 끼고는 매일 진수성찬에 술잔치, 돈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한 달여 가까이를 그렇게 벌이다 보니 금방 돈이 다 떨어지죠. 돈 1000냥 1억이. 자, 돈이 다 떨어지자 허생은 다시 백가어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니 3000냥만 더 빌려주시오. 이번에는 3억입니다. 3억. 이 인간 도대체 뭐죠 이거? 기생집 다 쓰고. 그러자 백부자 어른은 또 선뜻 그 3억을 내줍니다. 또 이 빌려주는 분은 뭐죠? 그 3000냥 빌린 허생은 또 3000냥을 들고 또 평양 기생집 달려갑니다. 또 초은아를 외치며 또 초은의 품에 안깁니다. 이번에는 그전보다 더 큰 술잔치, 돈잔치를 벌입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뭐죠 인간? 이번에는 2달 걸렸습니다. 그 돈 다 쓰는데 좀 3000냥 많으니까 3억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돈잔치, 술잔치 벌이는데. 자, 이렇게 돈이 다 떨어지자 허생은 다시 또 그 백부자 어른을 찾아갑니다. 거의 다 성사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3000냥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르신이 제 말을 믿으시려나? 그 말을 듣고 백부자가 답합니다. 믿다마다 다시 10,000냥을 내어 달래도 드리겠소. 그리고 또다시 3000냥 3억을 선뜻 내줍니다. 3억을 받은 허생은 또 기생집으로 달려갑니다. 기생집으로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타고 온 말 말고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준비해서 데리고 갑니다. 진짜 무슨 그런 일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초혼을 찾은 허생은 이번에는 거의 이전에 벌였던 술잔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엄청난 큰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그렇게 보내다가 남은 돈을 또 초혼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초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너를 이렇게 예뻐해서 수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가진 돈이 다 떨어졌구나. 그리고 처량하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다 떨어졌는데.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초혼이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돈 다 떨어진 허생을? 아니죠. 지금 그 평양에서 줄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초혼은 돈 다 떨어진 허생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가 주기를 그냥 막 티내고 있습니다. 막 눈치 주고 있습니다. 자, 대놓고 티내는데 단번에 알아차리죠 허생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기 올 적에는 장사를 해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너를 만나 장사 미천으로 들고 온 10,000냥 가까이를 다 써버렸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동안의 연정을 생각하여 너와 조금만 더 지내면 안 되겠느냐? 초원이 생각했겠죠. 속으로. 이런 진상. 꽃이 지면 나비도 떠나가고 물이 마르면 물고기도 샘물을 찾아 나서는데 어찌 그리 연연하시는지요. 아이고, 이런 돈만 밝히는. 돈 다 떨어지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써버렸는데 너는 너무나 한가롭구나. 또 초원이 눈치껏 얘기합니다. 아니옵니다. 저도 나리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떠나보내려니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에 허생이 더 슬퍼진 얼굴로 얘기합니다. 이제 진정 떠날 때가 되었나 보구나. 그럼 너는 무슨 물건을 작별하는 징표로 줄 수가 있느냐? 이에 초원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떠나가는구나 하고 무엇이든 소원대로 하나 가져가시지요. 돈 그렇게 많이 풀고 쓰고 했는데 방에 아무나 하나 가져가면 되죠. 자, 이에 허생은 그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저 화로를 보고 그럼 저 화로나 내게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원은 당연히 저 화로 그냥 주고 빨리 떠나가게 하면 되죠. 진상 될라 그러는데 빨리 보내야죠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리하여 그 허생은 그 화로를 준비해간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 싣고 다시 개성으로 백가어른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 화로를 백가어른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 잠시 기다려 보시지요. 이 백부자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미소 지으면서 고개만 끄덕입니다. 참, 이 양반들 대단합니다. 돈 막 빌려주고 화로 가져오는 거 보여주고 그냥 영문도 모르고 웃고. 자, 다음날이 되자 허생은 장터로 그 화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좌판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좌판 위에 그 화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서역 상인 몇 명이 지나가다가 그 화로를 보고는 놀라 뛰어옵니다. 바로 이것이요. 함께 가던 막 상인들하고 외칩니다. 그 상인들도 막 뛰어옵니다. 이것을 내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막 허생에게 매달립니다. 이 또 무슨 일이죠? 예, 허생이 답합니다. 이것은 집안 대대로 가보로 이어져 온 보물 중에 보물인지라 그 값어치를 아직 정하지 못했소. 그러니까 그 상인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적을 수도 있겠으나 10만 양에 주실 수 있겠소? 대박. 10만 양이면 100억입니다. 거의 호생이 지금 이거 저기 가서 쓴 돈이 한 만 양도 안 되는데, 응? 빌려 가서 이 집 상인들이 10만 양에 이걸 살려고 합니다. 100억에. 정말 호생이 막 그렇게 한 다 이유가 있었네요. 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거래를 마치고는 그날 저녁 백가 어른을 찾아가서 그 돈을 내놓습니다. 백가 어른은 놀라서 자, 이제 그 영문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 이에 허생이 답합니다. 자, 이제 막 나오겠죠. 그 화로는 보통의 동화로가 아니라 오금으로 만든 오금화로입니다. 특히 그 오금화로는 진시황의 탕약을 달릴 때 쓰였던 화로인데, 그 화로에 약을 달이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신통한 그런 화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훗날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린 것이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오고, 그게 또 어찌하여 평안도 지방에까지 넘어왔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소문이 가장 빠르다는 평양 제1의 기생집을 찾아가 그 화로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는데, 그 기생집의 명기 초운의 방에 그 오금화로가 떡하니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그날부터 깨를 낸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물건값을 치르고 그것을 갖자니 눈치 빠른 초원이 그 연유를 분명 알아볼 것이라 여겨 어르신께 빌린 돈 전부를 그 기생집에 써가며 그렇게 몇 달을 지낸 후에야 자연스럽게 작별 정표로 받아온 것입니다. 이에 백구자가 허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느껴졌던 그 비범한 기운이 맞았네 그려. 그러니까 허생이 평생 주역 글만을 가까이 하다 보니 소생 운명의 갈림길이 느껴졌을 뿐입니다. 다음날 떠나려는 허생에게 백부자는 그 돈 10만 양을 내어줍니다. 줍니다. 그냥 이 돈을 미천 삼아 자네의 그 비범함으로 많은 이들을 도와주게나,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집안 식구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면 되겠나. 허생이 극구 사양하지만 백부자는 단호합니다. 그냥 막 실어줍니다. 자, 그 후로 그 허생의 부인은 그 머리를 잘라서 양식을 구해오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허생은 그 좋아하는 주역 글 공부, 평생을 그렇게 그냥 글 공부만 하고 삽니다. 그리고 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져오자마자 마을 주변에 비옥한 토지들을 다 삽니다. 그리고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흉작에 들었을 때는 허생의 집 곳간을 열어서 다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 고을 백성들은 한평생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참 한편의 재미난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